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최근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기업 결합이 승인됐죠. 이게 마무리되자마자 논란이 된 게 있습니다. 바로 마일리지 결합 이슈인데요. 앞으로 2년 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하게 되는데 서로 다른 두 항공사가 하나가 되려면 이 마일리지의 통합 과정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마일리지라는 게 비행기도 탈 수 있고 물건 사거나 숙박도 할 수 있는 일종의 재산이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통합할지가 벌써부터 문제가 되고 있죠. 이 이슈의 핵심은 쉽게 말해서 대한항공의 1마일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1마일의 가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입니다. 두 회사가 모두 1마일이라면은 똑같이 쳐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또 아닙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두 마일리지의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는 데 무게를 싣고 있고요. 소비자 단체 쪽에서는 만약 대한항공이 두 마일리지의 가치를 차등한다면 소송에 나서겠다며 일찌감치 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두 회사 간 마일리지 결합에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간단히 정리하고요. 또 마일리지 결합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와 소비자 단체 등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해외에서 항공사 간 합병 시 마일리지 결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취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드립니다. 사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결합이 지금 당장 있을 건 아닙니다. 지난 12월 11일부로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된 상태이고요. 예정대로 진행되면은 앞으로 2년여 뒤인 2026년 10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완전히 흡수 합병하게 됩니다. 실제 합병까지 아직 남은 기간이 꽤 되죠. 그때까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쓰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회사 간 합병과 별개로 마일리지 결합 이슈가 조만간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두 항공의 기업 결합을 담당하는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인데요. 공정위는 두 결합을 승인하면서 여러 가지 시정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마일리지 통합을 어떻게 할지도 포함되어 있죠. 기업 결합 후 6개월 내, 그러니까 2025년 6월까지는 대한항공이 양사간 마일리지 통합안을 공정위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둘을 어떻게 통합하느냐인데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1대1로 통합하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회사 모두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쓰는 마일리지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이미지는 소비자가 같은 날 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천에서 미국 JFK 공항까지 간다는 가정하에 쓰이는 마일리지를 검색해 본 건데요. 보시다시피 두 회사 모두 52,500 마일리지가 쓰인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같은 장소로 이동하는데 마일리지가 똑같이 쓰이니까 이렇게만 봤을 때는 양사 간 마일리지의 가치가 같아 보이는 게 당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1대1로 통합이 된다면 사실 큰 문제는 없을 듯한데요. 근데 몇몇 기사들에 따르면 양사 간 마일리지 통합이 1대1이 되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더 큰 듯합니다. 큰 틀에서 1대 0.7의 비율로 통합될 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더 많은데요. 다시 말해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가치를 1로 봤을 때 아시아나의 가치를 0.7로 보니까 아시아나의 1마일리지가 대한항공으로 통합되면 0.7마일리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2022년 특정 매체에서 두 회사가 합병할 때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 비율을 1대 0.7로 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라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 비율과 관련해서 좀 파생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대한항공 측에 확인해 보니까 이 마일리지 통합 비율하고 관련해서 1대 몇으로 정해진 그런 비율 같은 거는 아직은 확정된 바가 전혀 없다라고 전했고요. 또 공정위 측 또한 마일리지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대한항공이 특정 안을 가져와서 협의한 바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언론 기사에서 이 1대 0.7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항공 마일리지의 가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신용카드사인데요. 이 카드사들은 고객들에게 결제액당 마일리지를 제공을 하는데 이때 고객에게 주는 마일리지는 다름이 아니라 신용카드사가 항공사로부터 사오는 겁니다. 이 항공사나 카드사들 모두 마일리지가 얼마에 거래되는지는 정확히 알리고 있지 않은데요. 하지만 국회 국정감사에서 마일리지 가격이 몇 차례 공개된 바 있습니다. 2020년 국정감사 때 있었던 진성준 위원의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총 마일리지가 3년간 435억 마일리지 정도 됐고 판매 금액은 6,300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총 마일리지가 321억 원, 그리고 총 판매 금액은 3,472억 원이었습니다. 이걸 평균화했을 때 대한항공의 마일리지는 평균 1마일당 14.5원이 되고요.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는 평균 1마일당 10.8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양사 간 마일리지의 경제적 가치를 비교해 보면은 약 1대
0.7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루머로 돌고 있는 1대 0.7의 비율하고는 거의 비슷한 상황이죠. 또 카드사에서 결제액마다 적립해주는 마일리지에도 좀 항공사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은행에서 제공하는 같은 이름의 카드 두 개인데요. 하나는 대한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해주고 다른 하나는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제공해줍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대한항공의 경우 국내 해외 가맹점 1000원당 1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주고요. 아시아나항공은 같은 값에 1.5마일리지를 적립해줍니다. 그래서 이 둘을 비율로 따지면은 이 또한 1대 0.67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더라도 이 두 마일리지의 경제적 가치는 대략 1대 0.7 정도로 다르다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차등해서 마일리지를 통합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손해를 보는 쪽은 기존의 마일리지를 쌓았던 아시아나항공 고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고객 입장에서는 마일리지가 시장에서 어떻게 거래가 되건 실제 항공편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는 대한항공의 1마일이나 아시아나항공의 1마일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앞서 사례처럼 소비자가 인천공항에서 JFK공항을 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게 기존대로면은 52,500마일리지로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모두 이 정도만 쓰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가 만약에 대한항공의 0.7배 수준으로만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이 값이 아닙니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52,500마일리지에서 0.7을 나눈 75,000마일이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로서는 두 회사가 합병하지 않았으면은 대한항공하고 똑같은 마일리지로 뉴욕을 갈 수 있었는데 근데 굳이 합병을 한 탓에 2만 마일리지를 더 이상 쓰게 됐다 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보면 아시아나항공 소비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선 소비자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 소비자 단체의 핵심 논리는 항공사 간 합병을 하는데 왜 애꿎은 소비자의 재산이 축소돼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성명을 발표한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측에 따르면 항공사 합병은 고객이 원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고 이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뤄지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아시아나항공 고객의 마일리지가 줄어드는 효과를 낳는다. 소비자가 합병하라는 것도 아닌데 이거 1대1 비율 아닌 다른 비율로 가서 아시아나 고객들한테 피해를 주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를 덜 인정할 경우에 문제될 수 있는 또 한 가지도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항공 동맹에 따라서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일부러 선택적으로 적립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 항공업계에서는 항공동맹이라는 게 있습니다. 몇 개의 항공사가 뭉쳐서 노선이나 마일리지를 통합적으로 공유하는 시스템인데요. 대한항공이 속한 곳은 스카이팀,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 속한 곳은 스타얼라이언스고요. 이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아시아나가 속한 스타얼라이언스의 항공사들을 더 선호해서 아시아나를 선택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을 비롯한 유럽 노선을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유럽 1위인 루프트한자가 속한 스타얼라이언스의 아시아나 항공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미주 노선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의 경우 미국의 델타항공이 속한 스카이팀의 대한항공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인들 또한 항공사 선택의 이유인 만큼 단순히 경제적 가치만에 들어서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비율을 더 낮게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슈체크팀에서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도 청취해봤는데요. 우선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자료가 눈에 띄었습니다. 통합항공사 출범 이후 항공산업 경쟁력 확보하고 소비자 보호 방안이라는 그런 자료인데요. 내용을 보면은 항공사의 가격 격차가 일정 수준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점, 그리고 마일리지의 통합으로 소비자의 이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은 일정 수준의 차등 비율이 적용될 수 있는 논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러면서도 양사의 마일리지 통합 비율은 국제 선례나 가격 및 서비스 격차, 마일리지 활용 기회의 확장 가능성, 그리고 항공 동맹 이 등등에 대해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인 수준, 예를 들어서 1대 0.9 정도로 결정돼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 자료를 쓴 연구관에게도 문의를 해봤는데 특별히 이 1대 0.9로 정한 수치적 근거는 없다라고 합니다. 다만 카드사에서 적립하는 시장가치, 그러니까 1대 0.7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가 있다. 아시아나 항공 마일리지 또한 그 자체의 경제적 가치 말고도 다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비율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학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황영식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양사 간 마일리지의 경제적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마일리지 통합 비율을 1대1로 가는 건 무리가 있다. 라고 하면서도 단순히 1대 몇의 비율로 일방적으로 정할 게 아니라 그 비율을 정한다면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를 내줬습니다. 저희는 해외에서 항공사 간 합병의 마일리지가 어떤 식으로 통합이 되는지도 살펴봤는데요.
대체적으로 마일리지 비율을 1대1로 인정해준 사례들이 적잖게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델타항공하고 노스웨스트 항공의 합병입니다. 2008년에 있었는데 두 항공사 간 마일리지 적립 방식에 차이가 있음에도 이건 1대1로 비율을 통합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유나이티드 항공하고 컨티넨탈 항공, 그리고 최근이죠. 2024년에 알래스카 항공하고 하와이안 항공 모두 마일리지 체계가 비슷해가지고 1대1 비율로 통합한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합병 비율을 아예 차등해서 두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2016년에 있던 알래스카 항공과 버진 아메리카 항공의 합병의 경우 1대 1.3의 비율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버진 아메리카 1마일당 알래스카 항공 1.3마일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거는 양사 간 마일리지 체계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비행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버진 아메리카는 구매 금액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다르게 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양자 간 최종적으로 마일리지 통합할 때도 그런 차이를 감안해서 비율을 적용을 한 것이고요. 또 2012년 브리티시 항공하고 BMI하고 합병을 할 때도 무려 1대8의 비율을 뒀습니다. 이거는 BMI의 제휴 범위가 상당히 낮은 반면 브리티시 항공의 제휴 범위는 훨씬 넓었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도 이 아시아나 항공하고 마일리지를 통합할 때 이런 통합 사례들에 기초를 해서 비율을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소비자의 재산권이 걸린 이슈인 만큼 최대한 논란이 없도록 대다수가 동의할 만한 합리적 근거에 기초해서 비율이 정해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번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